서는 것과 앉는 것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습니까? 삶과 죽음 사이는 어떻습니까? 어느 해 포도나무는 숨을 멈추었습니다. 사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살았습니다. 우리는 건강보험도 없이 늙었습니다. 너덜너덜 목없는 빨래처럼 말라갔습니다. 알아볼 수 있어 너무나 사무치던 몇몇 얼굴이 우리의 시간이었습니까? 내가 당신을 죽였다면 나는 살아있습니까? 어느 날 창공을 올려다보면서 터트릴 울분이 아직도 있습니까? 그림자를 뒤에 두고 상처뿐인 발이 혼자 가고 있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포도나무의 시간은 포도나무가 생기기 전의 시간이라고 부릅니까? 지금 타들어가는 포도나무의 시간은 무엇으로 불립니까? 정거장에서 이별을 하던 두 별 사이에도 죽음과 살만이 있습니까? 지금 타오른 저 불길은 무덤입니까? 술 없는 음복입니까? 그걸 알아볼 수 없어서 우리 삶은 초라합니다. 가을달이 지고 있습니다. 허수경의 시 포도나무를 태우며 전문을 읽어드렸습니다. 이 시를 읽으면 우리가 사는 이 현재는 삶과 죽음 사이의 정거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인은 30여 년의 시력을 뒤로 남기고 이제 다른 별로 떠났습니다. 지난 10월 3일 암투병 끝에 독일 민스터에서 타계한 허수경 시인의 명복을 빕니다. 거리의 사람들 바람 따라 흐르면 서성이듯 혼자서 기다리고 날 부르는 기억에 흔들리는 땅콩이 사람들 사라졌네. 난 속을 퍼져서 울 것 같아서 한참 눈 감고 잊혀져가는 모든 것 당연한 건가요? 문학 라디오 헤이수의 문장의 소리.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헤이수입니다. 오늘 문장의 소리 작가의 방에는 아침달 시리즈 특집으로 김소연 시인님, 유희경 시인님, 그리고 서윤우 시인님, 육호수 시인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 네 분 시인이 지금 스튜디오에 오셔가지고 이 자리에 에너지가 지금 충만합니다. 좀 덥네요. 먼저 그 김소연 시인님. 네, 저는 시 쓰는 김소연이라고 하고요. 근황요? 네. 네. 최근에 아이에게라는 그 시집을 아침달이라는 출판사에서 출간을 했고, 네. 마치 첫 시집을 낸 것 같은 설렘을 갖고 열심히 시집을 알리려고 여기저기 다니고 있어요. 네. 네. 지금 여러분 목소리를 들은 김소연 시인님에 대해서 제가 짧게 소개드리면요. 1993년 현대시 사상에 데뷔하셨고 시집 극에 달하다, 빛들의 피곤이 밤을 끌어당긴다, 눈물이라는 뼈, 수학자의 아침, 그리고 이번에 아이에게를 출간하셨습니다. 네. 옆자리에 지금 유희경 시인님이 와 계시는데요. 근황을 조금 말씀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시인 유희경이고요. 저는 많은 분들 알고 계신데 시집 서점 위트앤시니컬이라는 곳을 운영하고 있고 최근에는 신촌에서 해화로 이전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그러니까 지점을 내는 게 아니라 아예 이전을 하는. 네, 이전하게 됐어요. 네. 더 확장해서 가는 건가요? 확장보다는 좀 더 서점다운 모습을 좀 갖고 싶어서 지금은 이제 카페하고 같이 쇼핑숍을 했다면 대단히 서울에서 제일 오래된 동양서림이라는 서점이 있거든요. 네. 그 서점이랑 같이 100년 가는 서점 한번 만들어보자. 서울시에도 100년짜리 서점 하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원대한 꿈을 꾸고 그리로 이전합니다. 오늘은 사실은 이전 소식, 이전 홍보를 하려고 자리에 나왔습니다. 네. 네.
서울시에 남을 100년 서점을 꿈꾸는 유희경 시인님은 2008년 조선일보로 데뷔하셨고 시집 오늘의 아침 단어, 우리에게 잠시 신이었던, 그리고 이번에 당신의 자리, 나무로 자라는 방법을 다시 출간하셨습니다. 아니 순서가 사실은 이게 먼저 출간이 됐어요. 이게 두 번째 시집이고 우리에게 잠시가 세 번째 시집이긴 한데, 근데 저도 왠지 새 시집 같아요. 표지에. 저 시집이 이제 복간, 리커버 버전이라고 그렇죠. 보통 말하죠. 네, 그렇게 해서 다시 나온 거예요. 네. 네, 그럼 이어서 옆자리에 계신 서윤후 시인님. 예. 요즘 출간을 하시고 네. 어떻게 지내고 계셨습니까? 네, 저는 서윤우고요. 책이 나왔어요. 저 나름대로는 좀 새로운 시도였던 장시를 2편 싣게 된 두 번째 시집이고요. 아직 제 시집을 자세히 살펴볼 겨를 없이 마음만 바쁘고 분주하게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목소리가 상당히 좋으신데요. 그런가요? 예. 서윤후 시인님은 2009년 현대시로 데뷔하셨고 시집 어느 누구의 모든 동생이 있고요. 이번에 휴가 저택을 출간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굉장히 잘생긴 훈남입니다. 예. 육호수 시인님, 어떻게 이번에 첫 시집이죠? 네, 첫 시집입니다. 어떻게 첫 시집 생각이 굉장히 많으셨을 텐데 네. 출간하신 뒤에 반응이 주변에서 좋은가요? 반응이요? 제가 국문학이나 문예창작을 전공하진 않아서 주변 친구들은 책 냈구나 그러면서 되게 처음에 신기해하는 그런 반응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축하도 많이 받았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너무 긴장해서 네, 그렇습니다. 저희 서점에서 되게 인기 많아요. 네, 되게 많은 사람들이 육호수 시인의 시집 찾아와서 구매해 가세요. 네, 방금 말씀하신 굉장히 미성의 훈남 육호수 시인님은요, 2016년 대산대학문학상으로 데뷔하셨고 나는 오늘 혼자 바다에 갈 수 있어요를 이번에 출간하셨습니다. 아침달 시인선, 이 시집이 정말 손에 쏙 들어오고 디자인도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아침달이 어떻게 기획되고 만들어졌는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김소연 씨. 네, 이 시리즈명은 아침달 시집이고요. 아침달 시집 1이 아까 말씀하신 유희경 시인의 시집으로 이미 나와 있었고요. 그리고 그게 조금 정지되어 있는 상태였죠. 그래서 이 권을 기다리던 독자 입장이기도 했고, 이제 저의 새 시집을 출간을 하고 싶어 하는 이제 또 창작자 입장이기도 했는데, 그냥 좋은 기회에 뜻이 모여서 우리가 원하는 색깔과 그다음 목소리를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시집 브랜드를 한번 같이 만들자, 이런 이야기를 이제 동료 시인 김원 시인하고 유경 시인하고 하게 돼서 이제 이런 걸 해서 아마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사는 방식이 등단이라는 걸 하고요. 이제 어떤 심사위원이 이제 뽑아주면 등단을 하고, 그리고 이제 문예지의 시들을 발표를 하고 살다가 이제 출판사가 시집 냅시다라는 연락이 오기를 이제 학수고대하며 기다리다가 고통스러운 기다림입니다. 네, 그렇게 첫 시집이라는 걸 출간하는 이 형태가 이제 저는 너무 수동적이라는 생각을 해서 예전부터 좀 회의감이 있었는데 다른 뾰족한 방법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좋지만 좀 다른 방법, 좀 다양한 방법으로 시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 시집이 그런 실험을 하게 된 이제 시집선이 된 거예요. 네. 그 판권을 보니까 굉장히 독특한 직책이 나오던데, 큐레이터라는. 예, 맞아요. 네. 보통 이럴 때 기획의원, 혹은 편집위원 이런 단어를 쓰는데, 이제 저희 세 사람은 의원이라는 어떤 뭔가 벼슬아치스러운 그런 게 좀 부담스러웠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선정하는 느낌이 아니라 소통하면서 좋은 시집을 만드는데 상호 회의하고 의논할 상대가 되어주는 역할, 그리고
시집을 먼저 출간이라는 걸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자기 경험을 나누는 역할 이런 정도로 우리의 위치를 이제 잡기 위해서 그 호칭을 나름 고민을 많이 이것저것 하다가요. 네. 큐레이터라는 말이 사전적으로 가장 적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정이라는 그 위아래적인 개념에서 이제 그쵸. 소통이라는 평등적 개념으로 예. 바뀌면서 네. 나온 단어군요. 예. 유희경 시인님은 그 이름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사실 아침달 시집이 나온 다음에 시집들이 나온 다음에 제가 여기에 되게 깊숙하게 관여되어 있다고들 많이 생각하시더라고요. 사실 그냥 저는 응원하는 친구의 자리이거든요. 이 아침달 회사 사람들과 그다음 대표와 친구고요. 그래서 저도 뭐 아주 자세히 하는 거는 아닌데 뭔가 예전에 송문경 대표가 쓴 글을 본 적이 있는데 어렸을 때 할아버지 손을 잡고 보던 아침달이 자기는 가장 행복했던 시절의 기억이었고 또 가장 선명한 인상이었고 되게 희미하고 나약하고 힘없어 보이는 한편 가장 오래 마음에 남는 어떤 것 투명하게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밝힌 글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물어본 적은 없고 근데 처음에는 너무 예쁘기만 한 단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억도 남고 입에도 잘 붙고 그래서 괜찮은 이름인 것 같아요. 네. 또 너무 투명하지만은 않은. 그렇죠. 네. 어쩐지 막 밤새운 사람이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시인들 아침 일찍 일어난 사람만이 또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더라고요. 서윤우 시인의 시인의 말에 그렇다고 너무 투명해지지는 마 이런. 저격인가? 그 의미를 이제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침달은 그러니까 이제 신생 시 전문 출판사인데 지금까지 9권의 시집이 아니에요. 시집 전문 출판사는 아닐 거예요. 아마. 시집 전문은 아니고 다른 것들도 기획하고. 예. 그렇지만 시집을 제일 먼저 앞에 두고 싶을 만큼 시를 사랑하는 출판사로 보입니다. 시를 사랑하는 출판사. 네. 네. 지금까지 9권의 시집이 출간되었는데 여기 나오신 네 분 외에도 이 9권이 어떻게 탄생하게 됐는지 또 앞으로 어떤 시집을 또 준비 중이신지 이런 말씀도 좀 해주시죠. 예, 유진목 시인의 식물원이라는 유진목 시인의 세 번째 시집이 이제 2번이고요. 그 다음에 오은 시인의 나는 이름이 있었다. 라는 시집이 있고 그 다음에 김원 시인의 숨쉬는 무덤이라는 첫 시집이 복간되어서 같이 리스트에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서윤우 시인 그 다음에 유영진 시인의 우유는 슬픔 기쁨은 조각보라는 시집이 또 복간이 되어서 그렇죠.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발굴한 새로운 신인 중에 이호준 시인의 책이라는 시집 이 시집은 장시 한 편으로 이루어지는 시예요. 그리고 여기 계신 유쿠수 시인 그리고 저 이렇게까지가 9권이에요. 다음 권은 예, 10권이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새로운 신인을 선보일 생각이에요. 이호준 시인의 시집은 그 시인들의 로망 같은 게 있어요. 약간 까만 종이에 흰 글씨 혹은 은색 글씨를 맞아요. 실어보고 싶은 마음들이 다 조금씩 있는 것 같은데 이호준 시인의 시집은 그게 발현이 돼서 사람들이 정말 깜짝 놀라가지고 이호준 시인의 경우 새로 발굴했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어떻게 해서 이분이 발탁이 된 건지. 이호준 시인의 경우는 이런 얘기를 해도 이호준 시인한테 뭐 해롭진 않겠죠. 그러니까 여러 그 등용문에서 심사평에 늘 2등으로 이름을 많이 올리던 분이셨고요. 사실 그렇게 오래 습작을 하면 서로 다 알거든요. 거의 시인인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런 분이었고 이제 장시를 쓴 게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저랑 김원 시인이랑 한번 원고를 보여달라고 말해보자 해서 보게 되었고 이제 그냥 한 번 읽고 유경 시인하고 셋이서 그냥 동시에 그냥 우리가 원하는 게 이런 거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장시 이거를 어디다 발표를 신인이 등단을 아직 안 한 신인이 하겠나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 문예지 시스템에서 간단하지 않잖아요. 이제 그런 걸 용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지면을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굉장히 선량하네요, 의도가. 네, 그럼 시를 한번 직접 접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이번에 첫 번째 시집을 내신 육호수 시인님. 네. 네, 알겠습니다. 파이팅. 해변의 커튼콜. 살점 없는 십자가를 왜 바다에 던지나. 먹다만 빵을 바다에 던지면 새들이 뛰어들어 헤엄쳤다. 부끄럼도 없이 아름답게. 파도는 내가 버린 얼굴들이었으므로 나의 해변은 항상 모래성보다 먼저 페어였다. 알아들을 수 없는 농담처럼 내게 맞지 않는 신발들만 밀려왔다. 썰물, 모래 위엔 2마리의 물고기. 젖은 이불을 덮어주면 끝없이 불어나며 파닥였다. 집에 돌아와도 파닥파닥 끝나지 않는 커튼콜. 짠바람 먹은 베개 밑에 칼을 묻고 어떤 아이도 배지 않는 이불을 덮었다. 잠이 깨지 않는 얼굴들 70명을 7번씩 집에서 몰아냈다. 70번째, 70에 70번째에도 파도가 왔다. 그러다 내가 먼저 잠에 드는 날이면 모르는 사람 잠에서 깨어 해변에 나무를 심었다. 잠든 내 머리를 빗기면 조용히 나무가 자라고 나무에 새긴 이름들 산모의 튼 살처럼 갈라질 때까지도 짝짝짝 끝나지 않는 커튼콜. 신이 떠날 때 우리에게 그림자라는 뿔이 돋아났다. 나를 집어 바다에 던지면 검은 개들이 따라 뛰어들었다. 용서도 없이 아름답게. 바다 위 부표를 볼 때면 전니가 흔들렸다. 구름은 바다의 끝자리에서 뛰어내려 선분이 되었다. 멀어지는 뒤통수처럼 하늘이 돌아눕고 있었다. 커튼콜. 내가 살아난 이유를 오래 설명하기로 했다. 어떻게 이 해변의 커튼콜 듣다 보니까 어떤 수도승이 쓴 파란 일기장 같은 인상이 듭니다. 저는 이 육호수 시인의 나는 오늘 혼자 바다에 갈 수 있어요를 읽으면서 굉장히 저랑 어떤 공통된 코드 같은 것들 좀 봤거든요. 그래서 포스트잇이 많이 붙어요. 제게 제일 많이 붙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 시인에게 그 종교란 어떤 의미인가 네. 이 질문을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원래 제 버킷리스트 중에 순례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2016년도에 대산대학문학상을 받게 되어서 좀 상금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순례를 다녀오게 됐는데 시집 안에 실제로 순례를 하면서 썼던 시들도 있어서 아마 그런 느낌을 더 받으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순례 중에는 수도원에 피정한 적도 있었고 아니면 네팔에서는 절에서 어떻게 머물렀던 적도 있었는데요. 그때 어머니께서 제가 종교에 귀의할까봐 되게 걱정을 하셨어요. 알고 보니 엄마도 젊었을 때 수녀가 되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도 이제 외할머니가 말리셨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목사의 아들로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기도 했고요. 근데 이제 20살 이후로는 한 번도 제 발로 교회를 간 적이 없습니다. 네, 군대에 있을 때도 어쩔 수 없이 종교활동을 가게 하면 이제 불교의 절에 갔었고요. 네. 지금 생각할 때는 오늘날의 종교는
인간의 발명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이테크 발명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생각을 기본으로 갖고 있는데 그렇지만 어떤 신이나 신의 존재나 기도나 수도하는 삶에 대해서는 어떤 믿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다시 읽었던 에밀 시오랑이라는 작가가 적어도 사람이 아니라 신과는 무한히 절교할 수 있다. 절교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했는데 저도 지금 신과 무한히 절교하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역시 비슷한 코드가 아니 보니까는 이 어떤 파도라든지 고독 그다음에 침묵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눈에 띕니다. 저는 한편으로 어떤 김현승 시인을 굉장히 많이 떠올렸는데 네. 김현승 시인도 돌아가실 때 그 채플 시간에 기도하다가 이제 돌아가시는데 그 침묵과 고독의 시인이죠. 육호수 시인에게 이 침묵과 고독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렵다. 침묵과 고독은 제가 시가 없었다면 절대로 들어가지 못했을 어떤 공간인 것 같아요. 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 같고 침묵은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는 고요하고는 또 다른 어떤 상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제게는 그 침묵을 고요까지 가져가는 일이 중요하고 또 힘든 것 같습니다. 침묵과 고독 속에서는 그동안 피해왔던 어떤 끔찍한 기억하고도 마주해야 되고 침묵 속에는 무질서하게 흩어진 어떤 거대한 카오스의 세계와 마주해야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제가 알게 된 어떤 가장 귀중한 것들도 그 침묵 속에서 꺼내온 것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은 반대로 침묵의 바깥에서 발견한 것을 침묵 속으로 넣을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수도원에 머물 때 수도원에서는 기본적으로 침묵을 지켜야 하는 규칙이 있었는데 제가 그걸 못 지키고 너무 궁금해서 신부님한테 왜 침묵을 하는 건가요? 침묵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당연히 제가 침묵 속에서 어떻게든 알아내고 생각해야 될 일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너무 불쌍해 보였는지 이제 신부님께서 잘 듣기 위해서라고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수도승들이나 신부님들, 수도사들 보면 이제 시도 없으면서 어떻게 그 침묵을 견디는지 역시 종교의 힘은 대단하다, 하이테크다,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시 대신에 말씀이 있겠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서윤우 시인님과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는데요. 서윤우 시인님 일단 낭송을 들어보겠습니다. 휴가저택 6 소중한 것을 오래 보존하기 위해 모두들 혹한의 눈보라를 찾아 떠났지만 우리는 여름으로 갔다. 아마도 여름은 우리를 원했던 것 같다. 너는 왜 밤에만 친절하지? 너는 왜 밤에만 기대려고 해? 환한 대낮엔 왜 어리석은 것이지? 재물을 지켜보던 신은 백야를 주었다. 눈이 멀기를 매일 기도했다. 오늘의 안간힘이 어딘가에 긴 겨울을 만든다고 했다. 다 녹은 눈사람의 이름을 빌려 사는 사람들이 여름을 계속 잊는다고 했다. 만개하는 물빛, 한때 토르소에 스며든 여름의 빛은 녹아 어떤 겨울을 아프게 데려오기도 한다. 주춤하는 사이에 빚어지는 커다란 흉상. 몇 억 년 전의 메아리가 계속된다. 그것은 분명 우리가 갖게 될 목소리. 계곡에 발 담그던 신의 호명과 함께 우리는 여름의 제물이 되고 신의 가호를 받은 사람만이 땀을 흘릴 수 있는 곳으로 갔다. 여름의 광물들을 어깨에 짊어지고 투명한 이끼를 밟으며 서로 땀을 닦아줄 때에도 땀이 나는 이 온화한 노동을 끝내지 않으려고 우리는
서로가 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네. 참 제가 읽으면서 접어놓은 시를 정확하게 정말요? 저한테 남극 중에 자랑하시더라고요. 내가 적은 시야. 봤지? 나 시 이만큼 읽는다. 저도 여기 적혀 있어요. 네. 뭐 이 안에 뭐 손가락을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듯이 네. 읽으실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을 선택하신 그 이유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 읽기에 가장 분량이 적당해 보였고 여름을 제가 정말 좋아하는데 오늘은 너무나 완연한 가을이어서 여름이 서운하지 않게 보내주는 마음으로 읽어보았습니다. 그 이번 시집 휴가저택은 호흡이 긴 산문시가 지금 주류를 이루고 있잖아요. 네네. 이렇게 길어진 분량이 긴 시의 네. 어떤 매력이라든지 어떤 변별점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매력은 없는 것 같고요. 너무 힘들고 끊지 않아도 되잖아요. 사실은 이 시는 이제 제가 아주 짧은 산문시로 발표했던 시였고, 근데 거기에 뭔가 되게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생각을 했고, 그것을 책 한 권으로 다뤄보고 싶다는 생각을 할 찰나에 아침달에서 제안을 해주셔서 이 책을 내게 되었고요. 산문시만의 호흡은 사실 어떤 소용돌이에 휘말려 드는 어떤 기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간단하게 혹은 작게 이렇게 재지 않고 그냥 울창한 어딘가로 빨려 들어가는 그 느낌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얼마 전에 재미공작소라는 데에서 이제 시인들의 시를 붙여놓고 필사를 하는 데 갔어요. 네. 근데 서현우 시인이 있어서 이제 서현우 시인 시를 편을 다 필사를 했는데 요즘 구멍이 서현우 시인 시에 구멍들이 있더라고요. 이 시집도 좀 그렇게 느껴졌고 좀 빨려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해서 블랙홀. 네, 그런 게 느껴졌어요. 되게 많이 좀 화구나. 좋더라고요, 시댁이. 제가 왜 그 말씀을 듣다가 웃었냐면 이게 9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 제목이 하나잖아요. 휴가 저택이라고. 이거 필사하시는 분들 굉장히 다행히 이게 아니고 신작시였어요. 네. 그런 시 걸리면 죽는 거예요. 집에 못 가는 거지 이제. 그 여기서 그리고자 하는 휴가저택의 이미지라는 것을 독자들은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사실은 이 휴가저택이라는 공간보다는 제가 이 공간을 선택한 이유가 조금 더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린 아이들이 숫자나 셈을 배울 때 아니면 언어를 배울 때 어떤 놀이를 통해서 배우잖아요. 그렇죠. 저도 뭔가 알고 싶은 것, 궁금한 것, 끝끝내 알지 못하는 것을 이 휴가저택을 빌려서 알고 싶어 했던 것 같고 어떤 부분에서는 딱 문을 닫고 나오는 기분처럼 홀가분했지만 또 어떤 것은 아직도 너무 너저분한 느낌이 강해요. 그런 것들이 공존하는 하나의 작은 세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이상한가요? 아니 멋있어요. 아니 멋있어요. 멋있어요. 그렇구나. 정말 딱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이해하면 정말 딱 맞겠구나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유희경 시인의 낭송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 내가 울었다. 버리고 싶었다. 버릴 수 없었다. 버릴 수 없어서 서랍에 넣어두었다. 그런 일이 있었다. 내가 울었다고 쓴다. 버릴 것으로 기록한다. 버릴 것은 뾰족하고 뾰족한 것은 버려지니까 서랍에 넣어두었지. 그것은 이야깃거리. 이야깃거리는 손에서 손으로 옮아간다. 질병처럼. 모두가 아픈 사정처럼.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런 일이 있었대. 그런 일이 있었지. 내가 울었다는 사실. 그것 말고 무엇이 있었나. 깜깜하다. 뾰족해서 서랍에 넣어둔 사실은 버려버린 것처럼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았나. 죄책은 자책으로 가고 자책에서 돌아오지 않는구나. 내가 울었으니까
나는 기록했고 뾰족한 것은 뾰족한 그대로 서랍 속에. 그래, 그런 일이 있었지. 내가 울었다. 버리고 싶었다. 실은 버리고 말았지. 서랍은 핑계야. 서랍은 근사한 핑계거리지. 뾰족하다고 변명하면서 뾰족한 거라고 생각하면서 외마디 의성어로 서랍을 닫아버리지. 그러곤 말하는 거야. 그런 일이 있었어. 그래. 그런 일이 있었던 거지. 그런 일이 있었어. 내가 울고 있었거든. 네. 당신의 자리, 나무로 자라는 방법. 이 시편에는 40편의 시가 모아져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시인의 표현에 의하면 39그루의 나무에서 이 시를 선택하신 이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집이 계속 자라나는 게 이 시집의 컨셉이라서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시집을 출간했을 때는 35편만 실려 있었고요. 그리고 한 번 더 재출간이 됐을 때 작년에 그때는 38편이었고 올해 39편이 된 거죠. 그러니까 증세를 계속할수록 저는 시를 계속 실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고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식으로 제 나이만큼의 시가 계속 축적되어 가는 방식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저랑 같이 계속 가는 시집이니까. 처음에 이 시집을 냈을 때는 한정판으로 한 번 내고 끝내버리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못 보고 소문으로만 들어서 그 시집이 좋을지도 모른다는 판타지를 갖게 하려고 했었는데 안달이 나는. 그렇죠. 근데 거기서 성장이 멈춰버리는 건 또 싫어서 재출간 제안을 했을 때 고민 끝에 아침달 대표님께 그러면 같이 가자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은 싫었어요. 내년에 한 편이 더 들어가고 내년에 만약에 증세를 하면 예. 근데 문제는 10년 뒤에 증세를 하게 된다. 예. 10편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아니 뭐 증세만 된다면 예, 뭐 그러죠. 재밌네요. 그렇죠. 예. 네. 증세가 안 되면 이제 유희경이 양력도 여기서 끝나는 거라고. 그러면은 유희경 시인이 장수를 하게 되면 이 시집 막 100편이 들어있는 그런 두꺼워지죠. 그런 거죠. 엄청 시집이 될 두꺼운 수도 시집이 되는 있겠어요. 거죠. 그 논문 쓰기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의 39번째 나이 때는. 그 이어지는 질문인데요. 여기 시를 읽다 보면 이제 남자와 시적 화자와의 어떤 동일성을 이루는 동일시하는 그런 인상의 구절이 많이 있어요. 유희경 시인님은 어떤 형태의 나무 중에서도 어떤 형태의 나무에 특히 눈길이 가는 편인지. 얼마 전에 그 비자나무 숲에 잠깐 갔었는데 제주도. 아니 비자림이 여러 군데 있는데 그 남도의 해남에 또 있어요. 윤선도 고산 사당이 있는 곳에 있는데 저는 그렇게 쭉쭉 뻗어 있는 나무들을 볼 때 어떤 희열 같은 걸 약간 느껴요. 어떤 쾌감도 느껴지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형태가 되게 제가 살고 싶어하는 형태의 삶처럼도 보여요. 저는 이미 글렀지만 그렇게 한번 살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전 대나무도 되게 좋아하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좀 삐죽하고 네, 털 있는 그런 나무들 좋아합니다. 제가 맨 마지막을 보고 나서야 이 겨울숲이라는 게 이런 뜻이구나라는 걸 알았는데 이 시인이 어떤 본인의 시적 공간을 어떤 숲이라는 나무와 숲으로 지금 많이 상징화해서 은유적으로 또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 겨울숲에서를 보니까 이 숲이라는 곳이 당신이다. 호칭도 지명도 아니고 시도 아닌 아주 멀고 가까운 곳. 여지껏 내가 헤매고 다녔던 막상은 나갈 뜻은 아예 없었던 거기 당신. 이게 어떻게 겨울숲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겨울숲이란 어떤 공간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숲은 저기 숲이 있어라고 멀리서 바라볼 수 있는데 막상 들어가면 숲이 사라져버리는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멀리서 본 공간은 해체되고 몇 그루의 나무로 남게 되죠. 도저히 가 닿을 수도 없고 들어가게 되면 깊게 안쪽까지 들어가게 되는 어떤 것 그런 게 인칭으로 굳이 이야기를 하면 당신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이렇게 살면서 꾸준히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 사물들, 사물이랄까 형태랄까 나무나 구름이나 이런 키워드들로 계속 시집을 지금까지 만들어 가고 있다 보니까 나무들이 모여있는 군락지와 제일 가까운 어떤 인칭, 인격은 당신이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적은 것 같아요. 근데 오래전에 적은 거라서 아니 해석이 더 깊어진 거 아닙니까? 뭐 나날이 살이 붙어갑니다. 네, 이번에는 김소연 시인님의 낭독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바깥의 우리라는 시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뒤쪽에 있으려 한다. 등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그러는 것은 아니고 다만 등을 보고 있으려고. 표정은 숨기며 곁에는 있고 싶어서. 옆자리는 비어 있고 뒤에 서서 동그랗고 까만 팔꿈치를 쳐다보면서 그림자 속에 숨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면서 등 뒤에서 험담이 들려올 때 꼭 듣고 싶었던 말이었는데 제대로 듣지 못하면서 말하는 것 좀 봐, 말하지 못하는 것 좀 봐. 단 하나의 사건에서 모두의 죄들이 한꺼번에 발각되는 순간이 온다. 이제 전부가 죄인이 되었는데 앞으로 벌은 누구에게 받나? 추위 때문에 소름이 돋는 건지 소름이 돋기 때문에 춥다고 느끼는 건지 내가 알던 나에 대한 내가 알던 나에 대한 내가 알던 너에 대한 내가 알던 나에 대한 내가 알던 나에 대한 우리 바깥에는 우리가 우리로부터 바깥으로 우리에게로 우리 바깥의 우리를 우리는 마주보고 있지 않았다. 마주 이것은 바라보는 걸 뜻하지 않았다. 언제 단념하게 될지 지켜보는 걸 뜻했다. 우리는 두려움 없이 말하는 자의 두려움을 보고 있다. 분명히 맨 뒤에 서 있었는데 자꾸 맨 앞에 서 있다. 우리는 등을 보이지 않으려다 곧 얼굴을 다 잃어버리겠다. 네. 역시 시인들이 본인의 시를 낭송할 때는 어떤 알 수 없는 파동이라든지 이 깊이 같은 게 성우분들이 낭송할 때는 정말 다른 것 같아요. 저도 여기 중간에 내가 알던 나에 대한 이 부분에 이제 괄호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나오고 이런 곳인데 어떻게 읽으실까 시를 읽으면서 되게 궁금한 시이기도 했어요. 근데 저렇게 읽으시구나 하시는구나 지금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이 엄청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궁금한 시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아이에게 이제 표제 시에 대한 질문을 뭐 어쩔 수 없이 드려야 되겠는데요. 그 알파벳 소문자 I. 네. 제가 요새 3일에 한 번씩은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오늘 이후로 안 하는 걸로 문장의 소리 들으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의 소리에서 말했습니다. 좋네요. 그 소문자 I는 그냥 어떤 이니셜, 인간의 이니셜이었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한국 이름 속에 쉽게 나오는 이니셜이어서 쉽게 상상되는 누구 아니야? 막 이렇게 되는 그런 건 아니었으면 좋겠다. 뭐 K에게라든가 뭐 S에게 이러면 한국 이름이 많잖아요. 그런 건 아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뭔가를 이렇게 쉽게 상상하거나 상징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건 아니었으면 좋겠다 하고 이거저거 제하다가 겨우 마지막처럼 남은 그 알파벳들 서너 개 정도가 남았었던 것 같은데 그 중에서 그 모양이 제일 좋아서 선택하게 됐어요. 사실 되게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저는 근데 그게 결례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 뭐 샘도 좀 나고 이 아이는 누군가요? 라고 그런 의미였다니. 저는 예전에 시에 오에게라고 헌사를 썼는데 사람들이 다 알더라고요. 오에게 하니까 오은. 그리고 제가 3일에 한 번씩 아이에게 무슨 뜻이냐는 그런 질문을 받지만 요새
어떻게 자기를 갖다 대서 자기 이름에 혹은 자기 뭐 아이디 닉네임에 아이가 있다 이거 아니야 이렇게 그렇죠. 묻는 사람들도 한 일주일에 한 명 정도 만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네. 그럴 수도 있겠다. 옛날에 이선희의 제이에게가 예. 유행했을 때 제이가 다 자기인 줄 알고 예. 너무 옛날 노래인 것 같아요. 너무 옛날이에요. 네, 지금 들으면 어떨지 모르지만 그때 이선희의 제이가 나왔을 때도 너무너무 어떻게 이런 걸 노래 제목으로 하지? 하고 제가 중학교 때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랬었어요. 그때는 또. 이번 시집에는 어떤 얼굴이라든지 네. 그 무릎, 예. 팔꿈치, 속눈썹 같은 어떤 밖에 드러나 있는 신체 일부가 많이 보이는데 시인님은 그 인간의 신체 일부, 어떤 몸이 주는 메시지, 어떤 이런 것들을 잘 포착하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특히 어떤 부분을 보실 때 좀 애잔하다거나 쓸쓸한 느낌이 드시는지. 글쎄요. 인간에게 어떤 신체를 이렇게 보게 될 그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요새는 주로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다거나 SNS에서 지켜보기 때문에 근데 누군가와 마주 앉아서 단둘이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이 안면 근육이나 뭐 제스처나 이런 것 중에서 유독 쓰는 어떤 게 있어요. 그렇죠. 누군가는 예를 들면 유희경 시인은 굉장히 머리를 열심히 넘기거든요. 손으로. 진짜요? 맞아요. 네. 나 몰랐네. 머리카락을 넘겨서 그게 제자리에 다시 돌아올 때 그런 동작 속에 잠깐 본인이 생각을 정리하려고 할 때가 있고 그렇구나. 몰랐다. 예. 서현우 시인은 뭐가 있어요? 서윤우 시인은 안경 안경을 만지작하거나 눈을 잘 마주보고 있다가 슬며시 이렇게 한 맞아요. 30도에서 50도 맞아. 각도로 옆으로 비껴요. 살짝 이제 틀어요. 그럴 때 이제 약간 쑥스럽게 진실된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예요. 이제 그런 것을 보면서 목격하면서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서양에서는 이런 학문을 사실 키네틱스라는 학문이 있거든요. 그쵸. 예. 네. 어떤 움직임이나 동작을 과학적으로 정리해 놓는. 예. 뭐 이렇게 누가 거짓말을 할 때 어떤 제스처를 취하는 그렇죠. 머리를 만지고 있네. 참 저희가 약속된 시간이 돼서 특집 일부를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참석하신 소감 대신에 이번 작품을 준비하면서 어떤 유독 지배적으로 머릿속에 많이 떠올랐던 이미지라든지 어떤 장면을 간결하게 조금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유코스님부터 말씀해 주세요. 네. 이번에 읽어드린 시는 해변의 커튼콜이고 제 데뷔작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시를 같이 쓰는 친구랑 여행을 갔었어요. 그래서 밤새 이제 시 얘기를 하면서 싸우고 막 이랬는데 제가 동의할 수 없는 어떤 시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그럼 너 이런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할 건데 그러면 그때 했던 무의식적으로 나왔던 말이 이제 살점 없는 십자가를 왜 바다에 던지나 라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너 이걸로 써봐 해서 이제 썼는데 써놓고 보니까 제가 어릴 때 진짜로 십자가를 바다에 던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재앙을 내려달라는 그런 기도였는데 밤낮으로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뭔가 나쁜 행동이었던 신한테 할 수 있는 나쁜 행동이었던 십자가를 던진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네. 네. 강렬한 이미지인데요. 네. 저는 사실 이번 시집이 이제 휴가저택이라는 어떤 공간적 배경에서 출발을 하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공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는데요. 나무복도를 많이 상상했어요. 그 나무복도에 리스치를 하고 삐걱거리며 뛰어다녔던 어떤 옛 시절로부터 그러나 달라지지 않는 것까지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헤아릴 수 있는 통로로서 나무복도를 자주 떠올렸던 것 같습니다. 네. 서윤우 시인의 나무복도.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유희경. 저는 복간 시집이어서 그렇지만 저는 이 시집을 겨울 시집이라고 혼자서는 생각하고 부르고 있어요. 겨울에 시집을 한 권 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정말 첫 번째로 나왔을 때는 겨울은 아니었는데 두 번째로 발간이 됐을 때는 겨울 비스무리한 2월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안에 있는 시들도 다 어떤 배경이 물론 여름도 있겠지만 사람에게 겨울적 감각을 줬으면 좋겠다.
네, 김소연 씨. 저는 돌멩이라고 음. 표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정직한 대답일 것 같아요. 돌멩이. 예, 시 속에 유독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돌멩이를 되게 좋아해요. 저 남의 글이나 그런데 돌멩이가 들어가면 그냥 막 무작정 좋아요. 돌멩이라는 발음도 되게 예. 찰지게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육사의 바위 이런 질감 아니고 돌멩이. 예. 제가 학생 때 예. 그래서 돌멩이 가지고 시를 썼다가 된통 혼난 적이 있었어요. 네, 제가 이거 어디서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돌멩이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함부로 시를 가르친다고 돌아다니면 안 될 거예요. 아, 네. 굉장히 재밌습니다. 다음 주 2부에서 더욱 재밌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김소연 시인님, 유희경 시인님, 서윤우 시인님, 육호수 시인님 보내드리고 2부 책들의 방에서 뵙겠습니다. 문장의 소리 2부 책들의 방. 2부 코너에서는 문학과 관련된 다양한 직업군을 초청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인이자 미디어 창비 박신규 본부장님을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오일이라는 지금 앱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시오일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그 시 애플리케이션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35,000여 편의 시를 담아서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소개하는 독서 문화 플랫폼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요약하면 정확히 맞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는 35,000편의 시를 약간 카테고리별로 나눠놓으신 것 같아요. 네, 네. 네. 일단 시인별, 시집별 이렇게 분류를 해놓은 게 기본이고요. 네. 뭐 이제 검색도 본문 검색, 시인 검색, 시집 검색, 시 제목 검색, 그다음에 태그 검색까지 다 가능하게 돼 있죠. 네. 그래서 뭐 오늘의 시 같은 경우에는 어떤 매일의 날씨, 계절, 절기 등에 맞는 좋은 시를 네, 고를 수 있고 또 감정 상태와 상황에 맞는 시도 고를 수 있다고 들었어요. 네, 테마별 추천시 보면은 뭐 이별했을 때라든가 뭐 우울할 때라든가 뭐 이런 식의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비가 올 때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술 마실 때. 네, 술 마실 때도 있습니다. 네. 아, 참. 이게 유료 회원의 경우에 몇 편 정도의 시를 검색해서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무료 회원 같은 경우에는 앱만 다운받아도 네. 그 오늘의 시라든가 아까 말한 테마별 추천시, 상황에 맞는 이런 시들을 다 무료로 볼 수 있고요. 또 시요일의 선택이라고 산문 꼭지 연재하는 코너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다 무료로 볼 수 있는데 네. 이제 거기에 회원 가입을 하게 되면 네. 더 많은 컨텐츠들을 볼 수 있고 이제 무슨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처럼 네. 월정액이라든가 뭐 1년 이용권을 구매를 하시면 35,000편 시를 언제든지 네. 다 검색해서 볼 수 있는 거죠. 35,000편의 시를 네. 언제든지 검색해서 이용할 수 네, 그렇습니다.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뭐 거기에는 윤동주, 김소월, 초판본 이런 텍스트들도 다 있고요. 이제 창비 시선은 물론 들어가 있고 또 그밖에 창비 단행본 시집들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디지털이 정말 무섭네요. 이 손 안에 네. 35,000편이 들어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책들의 방 코너에서는 직접 자신의 연대기를 소개해 주셔야 하는데요. 시인이자 미디어 창비 본부장님이신 박신규님의 나의 연대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쑥스럽지만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지리산 산맥이 흐릿하게 병풍처럼 둘러쳐진 평야지대 그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요천수라는 큰 강 옆에서 태어났습니다. 섬진강 하류로 흐르는 요천은 엽귀꽃 요차를 쓰는 이름 그대로 엽귀가 흐드러져서 아름다운 강이었습니다. 지금은 오염되어서 폭삭망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에는 다들 약속이라도 한 듯이 뻔하게 얘기하는 삼중당문고와 한국 단편소설선, 세계 명작선 같은 것들을 빌려서 열독했습니다. 백일장은 거의 빠지지 않고 나간 것 같은데요. 상장 색깔과 문안보다는 대회가 열리는 광활루와 만인의 총 넓은 잔디밭과 눈부신 햇살, 그리고 늦은 점심으로 먹은 짜장면 맛이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선생님 눈치가 보여서 몇백 원 더 비싼 삼성 우동인지 삼성 짬뽕인지는 끝내 주문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등학교는 전주에 있는 이른바 명문고에 입학을 했는데요. 3년 내내 지루하기 짝이 없어서 수업이나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몰래 음악을 들으며 시집과 소설을 읽고 무작정 좋은 날엔 종종 포금을 했습니다. 그 시절 미팅 장소는 커피숍 말고도 베테랑 칼국수, 풍년제과 같은 곳이 있는데 지금은 전국구 명물이 되어서 완전히 망했습니다. 주로 국어 선생님들의 관심을 많이 받았는데요. 큰 갈등과 고민도 없이 문해창작학과에 진학을 하게 돼서 국어 선생님 중에 한 분의 대학 30년 후배가 되었습니다. 글쓰기 위해서 문학과에 온 것은 아주 잘못된 선택이라는 생각이 대학생활 내내 저를 괴롭혔습니다. 정록색약인 제가 꿈만 꾸는 분야였지만 지금도 저는 천체물리학이나 지구과학, 화학 같은 걸 전공했다면 훨씬 더 시를 잘 썼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소위 운동권 시대 끝물인 대학 시절 취생몽사 20대 초중반을 돌이켜보면 엄살들, 음주와 과격한 절망과 과도한 슬픔과 위악, 어처구니 없는 죽음이 일상을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더 지독하게 권태롭고 유치하고 지겨웠습니다. 365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해장술을 마시고 닥치는 대로 문학을 읽었습니다. 문학과 시에 대해 분명하게 정의하는 치들은 아주 혐오해서 선후배를 막론하고 싸늘하게 덤볐습니다. 그런 풋내들이 싫어서 오래 휴학도 하고 학교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처박혀서 연애하고 술을 마시고 음악 듣고 숙취로 괴로워하며 책을 읽는 게 일상의 전부였습니다. 판소리와 클래식만 듣던 고교 시절과는 달리 프로그레시브 록, 메탈, 재즈, 블루스 등을 허겁지겁 맛봤습니다. 체하지는 않았습니다. 두고두고 후회하지 않는 것은 아르바이트비와 용돈을 다 털어서 창작과 비평 영인본을 사는 대신에 피아노 협주곡 전집과 바하 독주곡 전집 LP를 할부로 산 것입니다. 신나라 레코드가 부도났을 때 헐값에 풀린 판소리 전집 LP들을 다 사지 못한 것은 두고두고 후회합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4학년이 되었고 그때부터 대학원 시절에는 그나마 맨정신으로 이시영, 김사인 선생의 수업을 열심히 들었고 수업이 끝나면 또 새벽까지 마셨습니다. 또 정신을 차려보니 30살이 되었고 출판사 직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책 만들기는 예술을 몸에 담는 숭고한 작업이다라는 명분을 내걸고 시작한 이 일이 벌써 20년 가까이 되어갑니다. 처음엔 아주 열정적으로 하다가 늘어지게 하품도 하며 책을 만들다 보니 문득 30대도 죽고 어느새 40대도 꺼져가고 있습니다. 30살 이후에는 결단코 시를 쓰지 않겠다던 20대의 치기를 떠올리면 쪽팔려서 죽을 것 같습니다. 2017년 말에야 간신히 아주 겨우겨우 꼴을 만들어서 첫 시집을 내놨습니다. 네. 바깥에서 조혜진 PD가 그 연대기를 들으면서 계속 웃는 모습이 보입니다. 요천, 역귀요자를 쓰는 곳이잖아요. 네, 요천수라고 하는데 네, 그 광안로 앞에 있는.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요천강이 아니라 요천수라는 거는 큰 강에는 보통 숫자를 붙인다고 하더라고요. 은하수처럼. 네, 맞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큰 강이었습니다. 네. 한강도 보면은 한강수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네. 큰 강에 숫자를 붙인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니 고등학교 때 그 몰래 음악을 이제 들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보통 고등학교 때 몰래 듣는 음악은 뭐 가요이거나 팝송이기 십상이잖아요. 근데 판소리하고 클래식을 많이 들으셨어요? 네, 많이 들었습니다. 판소리는 어렸을 때부터 좀 많이 들었고요. 남원이니까. 네네. 네. 그 베테랑 칼국수 칼국수 집에서도 미팅을 하나요? 그럼요. 거기 바로 옆에 성심여고가 있었습니다. 이야. 전동성당 바로 옆인데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칼국수를 먹으면서 미팅을 하는 거죠? 그렇죠. 쫄면도 먹고 그러는 거죠. 그 이 대목에서 저는 좀 웃음이 나왔는데 문해창작학과를 선택한 거는 시를 쓰기 위해서 아주 잘못된 선택이었다. 네, 그 거의 한 학기도 지나지 않아서 그걸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 청취자분들 중에는 이제 문해창작학과 대학이라든지 대학원 진학을 꿈꾸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점에서 이런지 조금 약간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렇게 추천하고 싶은 과는 아니에요. 그분들이 있더라도. 저는 오히려 문학은 많이 읽는 건 중요한데요. 전공은 전혀 다른, 제가 예를 들었지만 뭐 천체물리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면 훨씬 더
문학을 많이 독서를 하고 또 다양한 전공을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유리하지 않나.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대학 다닐 때 왜 그렇게 싸우셨어요? 싸움도 많이 했고 그때는 정말 저희가 약간 불행한 시대인 게 그 80년대 학번들까지는 그래도 뭐 싸움의 대상이라도 명확했고 그런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그냥 절망하는 것밖에 없었고 걸핏한 문학이란 뭔가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었어요 다들. 그래서 근데 그것 때문에 많이 싸웠죠. 지금도 선배들이 우연히 보면 정말 저 녀석이 예전에 정말 재수없었다는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네. 이제 창비에서 20년 정도 시집이라든지 책을 만드시다가 요번에 미디어 창비를 맡으시면서 CO일이라는 모바일 앱을 개발하신 거죠? 그렇죠. 예. 네. 이 CO일이라는 그 앱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어떤 개발하고 서비스하게 된 취지라든지 이런 점. 네, 먼저 여기 오기 전에 좋은 소식이 하나 있었는데요. 네. 오늘 오후에 그 애플 iOS에서 선정하는 오늘의 앱의 CO일이 선정이 됐어요. 근데 이 앱스토어에서 오늘의 앱을 선정하는 거는 굉장히 까다롭게 골라요. 이제 뭔가 어떤 로비나 이런 거는 전혀 통하지 않고 그네들 자체적으로 앱이 정말 좋다 싶으면 소개해주고 싶어서 온렛이라는 앱으로 그 선정을 하는데요. CO일이 벌써 4번째 선정이 됐어요. 4번째. 네. 그리고 이제 이게 특히 내일이 또 한글날인데 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참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 CO일을 간단히 한마디로 정리하면 35,000편의 시를 그야말로 모바일 기기에서 다 읽을 수 있는 앱이에요. 손안에서 다 볼 수 있는 거죠.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들을 큐레이션해서 푸시를 해주기도 하고요. 네. 이 앱은 사실 준비 기간만 3년이 더 걸렸어요, 사실은. 준비 기간이 길군요. 그리고 이제 결국 그 론칭을 2017년 4월 10일에 했는데 이용자가 6개월 만에 10만 명이 넘었고요. 1년 만에 21만 명을 넘겼어요. 네. 그리고 지금 10월 현재는 27만 명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CO일을 개발하게 된 취지나 이런 것들은 좀 고민이 좀 상당히 깊은 건데요. 예컨대 제가 이제 출판 일을 오래 하고 문학책을 많이 만들었잖아요. 시집이나 소설책을 많이 만들었는데 신간이 아니고 구간이 되면 이 책들이 소비가 안 돼요. 네. 특히 시집은 더 소비가 안 되는데 예전에 제가 어떤 모 출판사 대표가 강연을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거기도 대형 출판사 대표였는데 여러 분야의 책을 내지만 문학 쪽도 책을 내는 출판사였죠. 근데 그 대표의 말 중에 가장 인상 깊고 충격적이었던 게 하나 있어요. 본인들은 1년에 300권 미만으로 팔리는 책은 절판을 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저는 시를 쓰면서 또 출판쟁이이기도 한데 그 말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 문학출판부를 맡았을 때는 시집을 찾는 사람이 1년에 뭐 2, 30권밖에 안 되더라도 그 시집을 찾는 독자가 있으면 그 책을 중세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출판 일을 좀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중세를 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100부 찍나 500부 찍나 똑같아요. 들어가는 비용이. 근데 아까 말했듯이 소비는 굉장히 적게 되는데 그만큼의 책을 중세를 찍는다는 것은 출판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렇죠. 투자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소설은 물론 그보다는 더 많이 찾기 때문에 뭐 큰 어려움이 없었는데 시집 같은 경우 계속 그런 식으로 찍어왔거든요. 근데 그거를 계속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고민이 생긴 거죠. 언제까지 이런 걸 해야 되는 건가? 이 상태로 중세를 무작정 찍고 또 재고가 쌓이게 만들 것인가라는 고민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고민이 시작된 거예요. 대표이사도 고민을 했고 저도 고민을 했지만 디지털라이징에 대한 고민을 했고 시는 특히 편단위 독서를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앱을 기획한 지 3, 4년 전부터 기획을 해서 이제 편단위 독서를 위한 플랫폼을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진행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제일 어려운 게 지금은 인디자인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책을 만들잖아요. 그거는 텍스트를 여러 플랫폼으로 변환시키는데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 전에 쿼기라든가 뭐 활판 인쇄로 된 시집들은 다 디지털라이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선택한 방법 중에 OCR 방법이 있습니다. 스캔해서 그걸
텍스트로 전환하는 게 있는데 네. 그게 완성도가 90%가 넘어도 결국 깨지는 글자가 있기 때문에 모든 작품들을 대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지난한 작업이 있었던 거죠. 그게 굉장히 큰 작업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어려운 작업 중에 하나가 그 시인 한 10여 명을 데리고 후배 시인들을 데리고 그 35,000편을 다 분석을 했어요. 네. 이 핵심 시어는 뭐고 이 시의 주제어는 뭐고 이런 걸 다 일일이 다 분석을 했고 그걸 엑셀 파일로 정리를 해서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이제 이 플랫폼에 심은 거죠. 그래서 지금 태그 검색이 네. 그 가능한 이유가 그겁니다. 예. 이 데이터를 구축하는 작업서부터 키워드를 뽑아내서 분류하는 작업까지. 예. 상당히 맨 처음에 뭐 35,000편을 읽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뭐 그냥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뒤에 숨겨진 노력들이 그럼요. 좀 예.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많은 인력들이 투자가 됐어요. 비용도 그렇고. 그 시요일 뭐 이렇게 어마어마한 힘이 들어간 만큼 이름 선정에도 굉장히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네, 시요일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저희가 보통은 주 5일제 근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매일매일 노동을 하는 일상이고 일상을 꾸려가는 그런 요일들이잖아요. 그 일상 속에 시도 좀 끼워넣자 해서 시요일이라는 이름을 정했습니다. 물론 많은 후보들의 이름이 있었지만 결국 가장 표를 많이 받게 된 게 날마다 시요일이라는 그 저희가 카피를 내건 게 그겁니다. 예. 네. 매일매일 시요일, 날마다 시요일. 하루에 시 한 편이라도 읽게 만들겠다라는 그런 취지인 거죠. 네. 예. 그 청취자분들께 그 시요일을 이용하려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 과정을 한번 설명을 부탁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휴대폰에서 일단 어디 들어가서 앱을 받아서 깔아야 되잖아요, 그죠? 예, 저기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에 가셔서 네. 그냥 시요일 검색하시고 앱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그때 다운만 받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오늘의 시 일주일치 분량과 테마별 추천시 또 몇 곡지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시요일의 선택, 산문 연재하는 것들은 다 무료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 이메일이나 이런 거 정도만 그 개인정보를 입력해서 회원 가입을 하시게 되면 더 많은 오늘의 시와 테마별 추천시, 산문 컨텐츠를 볼 수 있고 네. 스트리밍 요금을 뭐 커피 한 잔도 안 되는 그 가격에 결제를 하게 되면 정말 35,000편 시를 언제든지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연구자들도 그렇고 시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방송이라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 같아요. 네. 그때 무슨 시 어디에 어울리는 시 검색한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꽤 많이 보고 기자분들도 꽤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예, 기사 쓸 때 바로바로 검색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앞으로 시요일에서 시도하는 어떤 콘텐츠라든지 준비 중인 것들이 있나요? 지금 저희가 탑재한 현대 시를 사람들은 그게 시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그보다 더 어떻게 보면 방대한 양의 고전이 있습니다. 네. 뭐 향가도 있고 고시조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근데 지금 고시조 대전이라는 책이 있어요. 네. 2012년도에 나왔는데 고려대 국문과 교수님 뭐 9분인가가 19년 동안 노력을 해서 집대성한 게 고시조 대전입니다. 네. 여기 한 4만 편이 넘는 고시조가 들어가 있는데 그걸 또 현대어에 맞게 정교화 작업을 한 게 있어요. 그게 한 7, 8천 편이 되거든요. 네. 근데 그쪽과 저희가 제휴를 맺어서 지금 데이터베이스에 1차 탑재를 하고 있고 그걸 제가 지금 키워드 분석이나 이런 그 텍스트 구현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11월 초에는 이 고시조 대전도 이제 서비스하게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지금 논의 중인데 타 출판사 시집들도 같이 들어와서 네. 서비스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시요일에 35,000편 컨텐츠는 4만 몇천 편으로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신작 시집도 꾸준히 업데이트하지만 앞으로 콘텐츠를 더 늘리고 더 다양하게 만들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시 한 편을 더 다양하게 읽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오랜 세월 편집자로서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그 20년 정도. 고운 시집 만인보부터 황석영 장편 발이대기, 공지영의 도가니, 박민규의 핑퐁, 이 수많은 히트작을 이제 책으로 만들어서 출판계에서는 이제 시인보다 편집자로 좀 많이 알려져 있고, 그럼에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겨우 꼴을 갖추어 시집 그늘진 말들의 꽃이 핀다를 출간해서 호응을 얻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그 편집자, 시인, 그다음에 이제는 시요일의 본부장, 미디어 창비의
본부장까지 해오시고 있는데 각각 신경 써야 할 부분이라든지 일의 매력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시를 쓰는 때 말고는 책을 만들고 COE를 운영한다 이런 게 다 일이에요. 일은 매력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네. 하지만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하루하루 지켜나가는 일상이고 노동이라면 네. 그 노동의 많은 부분을 시와 책을 위해서 바친다는 것, 또 시를 여러 사람이 읽게 하기 위해서 그 확산에 헌신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네. 문득 목이랑 등이 따뜻해질 때가 있습니다. 벌써 보내드려야 될 시간이 됐는데요. 목이랑 등이 따뜻해지는 순간에 대해서 다음 주에 또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장의 소리에 처음 나오신 건가요? 그렇죠. 네, 네. 오늘 처음 나오신 소감 대신에 본부장님 생애의 가장 아름다운 장면 한 컷을 청취자분들께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좀 헛살았는지 모르겠지만 네. 가장 아름다운 장면은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대신에 그 가장이라는 수식을 떼내고 생각을 하면 그래도 아름다웠던 장면 정도로 할까요? LP판 할부 계약서에 사인하는 때는 아닌 것 같고 그 아주 7년 넘게 연애했던 것, 연애가 끝나는 것과 동시에 20대가 끝나는 순간도 아니었던 것 같고 잘 떠오르지는 않는데 어제 저의 큰아이가 제 손을 떠나서 혼자서 자전거를 타고 한 1km 정도를 달리는 순간이 어제 있었어요. 그거는 좀 아름다운 순간인 것 같아요. 네. 이게 뭐 딱히 꼽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서 좀 더 미친 듯이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닙니다. 그 큰아이가 아빠의 손을 떠나서 1km 네. 달려가는 것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 어린 아기 새가 그 날개가 오늘 더 커서 날아가는 듯한 그런 장면도 중첩되고요. 문장의 소리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이어서 첫 책을 낸 작가들의 소개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저는 헤이스였고요. 다음 주에 박신규 본부장님의 이야기를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장의 소리 첫 책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장의 소리 정현우 시인입니다. 오늘은 안희연 시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짧게 소개 좀 부탁드려요. 네, 실스는 안희연이라고 하고요. 네, 이렇게 초청, 초대, 전화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했던 시집인데 시간이 지났지만 모시게 됐습니다. 네. 네, 나온 지 시간이 꽤 흘렀는데 어떻게 보내고 계시나요? 네, 시집이 나온 지 생각보다 좀 오래 흘렀어요. 한 3년 정도가 흘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시집을 냈었나 하는 것도 좀 까마득해질 만큼 전생이 되어서 멀어졌는데 이번 기회에 책을 또 이렇게 저렇게 들춰보는 시간을 가졌더니 낯설기도 하고 또 다시 아주 오래 잊고 있었던 아주 사랑했던 사람을 다시 만나는 기분? 그런 기분이었어요. 시집을 읽으면서 감각과 슬픔의 감정이 잘 정돈되어 있다는 느낌의 시집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저는 비교적 시집에 수록된 시들을 쓰고 나서 많이 고치거나 또는 시를 넣고 빼고 할 시간이 거의 없이 좀 일찍 시집이 나온 편이었어요. 그래서 등단하고 3년 정도 있다가 바로 시집이 나온 경우여가지고 사실 이렇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꼽았다기보다는 거의 그 사이에 썼던 등단 이후에 썼던 시들을 거의 모두 묶은 것과 같았어요.
그래서 특별히 어떤 뭐 기준이 있다거나 뭐 법칙이 있다거나 그랬다기보다는 그냥 조금 독자분들이 이렇게 정서적으로 같이 어떤 문을 열고 한 세계로 들어갔다가 다시 문을 닫고 다 잘 이별해서 나올 수 있도록 그냥 그 어떤 슬픔이라는 정서가 너무 뜬금없지 않게 좀 이렇게 입장하고 퇴장하기에 좋은 어떤 구조를 만드는 정도로만 좀 다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시간 순서대로 많이 묶었고, 어떤 감정의 그 고저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감정이 조금 고조되다가 깊어졌다가 딱 멍하니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정서적인 것 위주로 해서 시를 좀 배열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시들이 전반적으로 어두워 보이지만 또 보이지 않는 희미한 빛들이 막 느껴지는 시가 많았어요. 근데 그런 말씀을 정말 시집 읽고 많이 해주시는데 제가 기본적으로 살아가는 방식도 그런 게 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되게 잘 웃는 사람인데 잘 우울해하는 사람이고 또 뭐 세계를 되게 가끔은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고 되게 염세적이고 뭐 그렇기도 하지만 되게 권태로움도 잘 느끼지만 그래도 소소한 행복들에 되게 많이 기뻐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시에도 그런 음색이라고 해야 되나? 저의 그런 면면이 다 드러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제가 집중하는 거는 뭐 슬픔이나 우울이나 세계의 비극이나 뭐 죽음이나 이런 되게 무거운 이야기들이지만 저는 그것들을 이야기하는 방식 자체는 좀 무겁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아마 그런 반작용처럼 어떤 비의가 있어도 좀 명랑하다거나 아니면 뭐 죽음을 다루지만 빛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한다거나 하는 방식의 사유를 좀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에도 아마 그렇게 드러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시를 안 쓸 때는 주로 무엇을 하시나요? 시를 안 쓸 때는 정말 안 쓰는데 그럴 때는 보통 뭐 산책 많이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음식 만드는 걸 좋아해가지고 시를 써야 하는데 안 써질 때도 보통 음식을 많이 만듭니다. 네. 요리를 잘 하나요? 잘은 잘 모르겠고요. 그냥 시간이 잘 가더라고요. 요리를 하면. 그 맛은 검증된 건가요? 아, 그래도 친구들이 맛이 없다고는 안 해준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네. 목류 산책이라는 시를 곡에 붙였는데요. 네네. 저도 얼마 전에 공연하는 걸 봤는데 되게 네네. 이렇게 악기도 막 같이 공연하시고 그런 장면이 네. 떠오르는데 네네. 시가 노래가 되는 일이 생각처럼 쉽지만은 않았을 텐데요. 현우 씨도 그때 같이 그쵸 공연을 해서 더 반가웠는데 네. 그 되게 뭐랄까 한 번도 이런 경험이 없었거든요. 원래 뭐 시가 노래였다, 노래에서 왔다, 혹은 노래가 시에서 왔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한 번도 실감해 볼 기회는 없었는데 이번에 제 그 목류산책이라는 그 시를 가지고 노랫말을 붙여서 한 곡의 노래가 태어나는 과정을 함께 했는데 그러면서 저는 제가 쓸 때는 되게 무겁고 이렇게 좀 어둡고 이런 분위기로 사실은 이 시를 썼던 것 같은데 막상 노래가 나왔을 때는 좀 더 가볍고 보드랍고 포근하고 몽환적이고 이런 분위기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시를 읽으셨던 독자분들도 좀 이 시에 대한 새로운 독법 하나를 발견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색달랐거든요. 네. 그래서 더 입체적으로 시를 좀 만날 수 있게 되고 제가 생각했던 각도가 아니라 좀 다른 각도에서 이 시를 만나게끔 해주신 되게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서 굉장히 만족하고 또 기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타이틀곡을 정하는데 네네. 안현 시인님 거 노래를 들으니까 네. 이게 되겠는데. 근데 아마도 다른 그 곡들이 안 좋아서라기보다는 가사 전달이 그냥 가장 좀 쉬운 편에 속했던 곡이어서 그냥 그렇게 결정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제가 작업한 것도 네네. 당연히 너무 좋으니까 내게 되겠지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되겠다. 괜히 송구하네요.
우리는 왜 시를 읽어야 할까요? 이거 진짜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 근데 요즘엔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 사람들이 살다 보면 이렇게 사람 만나는 건 되게 피곤할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럴 때 그냥 한 편의 시를 읽으면 그 안에 있는 세계와 그 안에 있는 어떤 정서적인 울림과 이런 것들을 마주하는 거니까 그보다 좋은 친구는 사실 없는데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뭔가 시를 읽어야 되는 거창한 이유를 들면 그것이 또 어떤 구속이 될 수 있고 뭐 당위처럼 느껴지면 너무 무거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사람은 되게 만나기 싫고 혼자 있는데 좀 심심할 때 그냥 그럴 때 말없이 곁에 있어주는 친구? 그런 의미로 시를 좀 대하고 읽고 그러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시보다 재밌는 것도 되게 많지만 그래도 시는 다른 장르보다는 좀 고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고요하게 내 안으로 좀 침잠하고 싶은 순간을 맞닥뜨리고 싶을 때 그럴 때 시가 그냥 곁에 있어주면 참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안희연 시인의 몽유산책 낭독 들으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몽유산책. 두 발은 서랍에 넣어두고 멀고 먼 담장 위를 걷고 있어. 손을 뻗으면 구름이 만져지고 운이 좋으면 날아가던 새의 목을 쥐어볼 수도 있지. 귀퉁이가 찢긴 아침. 죽은 척하던 아이들은 깨워도 일어나지 않고 이따금씩 커다란 나무를 생각해. 가지 위에 앉아있던 새들이 불이 되어 일제히 날아오르고 절벽 위에서 동전 같은 아이들이 쏟아져 나올 때 불현듯 돌아보면 흩어지는 것이 있다. 거의 사라진 사람이 있다. 땅 속에 박힌 기차들. 시간의 벽 너머로 달려가는. 귀는 흘러내릴 때 얼마나 투명한 소리를 내는 것일까. 나는 물고기들로 가득한 어항을 뒤집어 쓴 채. 죽은 척한 아이들은 일어나지 않고 커다란 나무를 생각해. 나는 묽고 길들로 가득한 어항을 뒤집어 쓴